지금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이 녹음이 세상에 공개될 쯤이면 저는 아마 중국 공안의 감시 리스트에 올라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날 베이징의 밀폐된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중국 최고의 역사학자들과 정부 관리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들은 제게 정중하지만 서늘한 눈빛으로 요구했습니다. 박사님, 이 보고서에서 딱 한 단어만 바꿔주십시오. 이 유물은 황하 문명의 아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놓인 그 투박한 흙덩이와 옥 조각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리장성 너머 끝도 없이 펼쳐진 만주 벌판의 붉은 산, 홍산. 그 흙더미 속에서 5,000년의 잠을 깨고 나온 것은 중국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슴에 웅크린 짐승, 바로 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중국 내륙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한반도와 만주에서만 발견되는 빗살무늬가 선명한 토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전율. 이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수조원을 쏟아부어 지우려고 했던 역사, 바로 당신들의 잃어버린 시간이 그곳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륙이 숨기려 했고 세계가 외면했던 동북아시아 고대사의 진짜 주인. 흙 속에 묻혀있던 위대한 한민족의 기원이 제 목소리를 통해 밝혀집니다. 역사의 진실을 지키는 이 위험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거대한 왜곡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3년 전 여름, 제가 끓어오르는 호기심과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내몽골 자치국, 그 황량한 적봉시에 첫 발을 디뎠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붉은 산이 품고 있던 비밀이 제 인생을, 아니 아시아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놀랍고도 가슴 벅찬 이야기를 전하게 된 저는 평생을 흙과 돌 속에 묻힌 시간을 캐내며 살아온 고고학자 토마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유물에 관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거짓 속에 파묻혀 있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자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주는 한 이방인의 참회록이기도 합니다. 먼지 자욱한 만주 벌판에서 제가 마주했던 그 전율을 여러분도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적봉, 즉 츠펑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고 건조한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와 입안을 까끌까끌한 모래로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사회과학원의 초청을 받아 이른바 요하문명 탐사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합류해 있었습니다. 서구학계에서 꽤 오랫동안 동아시아 고대사를 연구해온 저였기에 중국 측은 저를 자신들의 새로운 역사관을 서방 세계에 홍보해줄 적임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의 의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동아시아 문명의 시작은 황하강 유역이며 만리장성 이북은 그저 야만인들이 떠돌던 불모지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베이징에서 출발한 우리 탐사대는 지프차를 타고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이 즐비한 베이징 시내를 벗어나자 곧 끝도 없이 펼쳐진 옥수수밭과 황량한 대지가 나타났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중국 측 수석 연구원이었던 리 박사는 상기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박사님, 이번 발굴은 세계사를 다시 쓰게 될 겁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바로 우리 중화민족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학자로서 새로운 문명의 발견은 언제나 가슴 설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차가 만리장성의 동쪽 끝, 산해관을 지나 요녕성으로 들어설 무렵 제 마음속 한 구석에서 기묘한 위화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전통적인 중국의 풍경, 그러니까 황토 고원의 누런 흙빛이나 강남의 습한 공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짙푸른 초원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그곳은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득 대학 시절 한국인 유학생 친구가 보여주었던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강원도 산세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여기는 중국 땅이고 우리는 지금 중국 문명의 시원을 찾으러 가는 길이니까요. 차는 장장 4,000km를 달려 목적지인 우하량 유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우하량. 소의 강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요하 문명의 꽃이라 불리는 홍산 문화의 핵심 유적지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압도적인 규모의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개의 산봉우리가 굽이치는 능선 위로 거대한 제단과 무덤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인부와 연구원들이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흙을 파내고 있었고 곳곳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리 박사의 안내를 받아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여신묘라 불리는 신전터였습니다. 그곳은 반지하 형태로 지어진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퀴퀴한 흙내와 함께 수천 년의 세월이 묵직하게 내려앉은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뒤흔들 첫 번째 충격과 마주했습니다. 유리관 속에 보관된 흙으로 빚은 여신의 얼굴상이었습니다. 실제 사람 크기로 만들어진 그 여신상은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이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 둥근 얼굴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옥을 박아 만든 그 눈동자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중화민족의 조상입니다. 5,500년 전에 이미 이런 예술품을 만들었다니 황하 문명보다 100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리 박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지만 저는 그의 말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고대 중국의 조형물들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거대한 청동소치나 무서운 형상의 도철무늬 혹은 권위를 상징하는 딱딱한 형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신상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부드러웠으며 무엇보다 모계 사회의 따뜻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황하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독자적인 문명의 향기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 여신의 특징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을 끈 또 다른 유물이 있었습니다. 여신상 주변에서 발견된 수십 개의 곰 조각상들이었습니다. 흙으로 빚은 곰의 발, 곰의 아래턱뼈, 그리고 옥으로 정교하게 깎아 만든 곰 형상의 장신구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중국 신화의 중심은 용입니다. 물론 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리고 신성한 신전의 한가운데에 곰을 모셔놓은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곰을 숭배하는 부족. 곰을 토템으로 삼는 고대 국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야기가 뇌리에 맴돌았지만 딱히 꼬집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인 임시 컨테이너 박스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만주의 차가운 달빛만이 황량한 유적지를 비추고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발굴 보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중국 측의 보고서는 모든 결론을 이미 정해놓은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설 속 제왕인 황제 헌원의 업적이며 따라서 만주 지역의 역사는 중국사의 일부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고도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들은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우하량에서 조금 떨어진 사해 유적지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홍산 문화보다 더 이른 시기, 무려 기원전 6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이었습니다. 리 박사는 이곳이야말로 중화 제1의 마을이라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용 형상이 발견되었다고 흥분했습니다. 돌을 쌓아 만든 거대한 용 형상, 석소룡을 보여주며 그는 이것 보십시오. 우리가 용의 후예라는 증거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거대한 돌무더기 용이 아니었습니다. 마을터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 깨진 그릇 조각들, 바로 토기 파편들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쪼그리고 앉아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드러난 무늬. 그것은 빗살무늬였습니다. 표면에 빛 같은 도구로 긋거나 눌러서 만든 기하학적인 사선무늬.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고고학 개론 시간에도 배우는 기초적인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 즉 중원 지역의 토기는 주로 채도라고 불리는 표면에 그림을 그린 매끈한 그릇들입니다. 반면 빗살무늬 토기는 시베리아와 만주, 그리고 한반도로 이어지는 북방 문화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황하 유역에서는 이 빗살무늬 토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문명의 시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땅. 한복판에서 중원의 것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한반도의 것과 쌍둥이처럼 닮은 토기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리 박사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토기들 말입니다. 문양이 매우 독특하군요. 황하 지역의 양사오 문화 토기와는 완전히 다른데요. 제 지적에 리 박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것은 그저 지역적인 특색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용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용이 나왔으니 중국 문명인 겁니다. 그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스쳐 지나간 당혹감과 불안함을 말이죠.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유물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베이징이 아니라 동쪽의 다른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오후, 저는 발굴 현장 한 구석에서 혼자만의 조사를 감행했습니다. 인부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틈을 타 폐기물처럼 분류된 흙무더기를 뒤적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작지만 결정적인 단서들을 더 찾아냈습니다. 옥으로 만든 귀걸이, 그리고 납작한 돌을 갈아 만든 농기구들. 특히 옥 귀걸이는 강원도 고성, 무남리에서 출토된 것과 형태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자료를 찾아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이것이 중국 본토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확신만 들었을 뿐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 식당 텐트 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모인 학자들이 고량주를 곁들이며 자신들의 위대한 발견을 자축하고 있었죠. 건배, 위대한 중화민족을 위하여. 그들의 건배사는 우렁찼지만 저는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빗살무늬와 곰, 그리고 여신의 눈동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맞물리는 순간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 문명이 중국의 것이 아니라면, 만약 이들이 수조 원을 들여 꾸미고 있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사실은 남의 조상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면, 그때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연구원이 조용히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 웨이, 베이징 대학의 대학원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의식하듯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박사님, 아까 토기 파편을 유심히 보시더군요. 혹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셨나요?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하지만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던 중원 문화와는 많이 이질적인 것 같아서요. 마치 북쪽이나 동쪽에 누군가가 남긴 흔적 같더군요. 제 말에 장 웨이는 흠칫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냅킨에 무언가를 적어 제게 슬그머니 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한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이. 동쪽의 오랑캐. 중국인들이 역사적으로 우리 한민족을 포함한 동쪽의 민족들을 비하하여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동시에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강력한 라이벌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장 웨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여기 있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여기서 살아남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박사님은 외국인이시니 진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짧은 대화는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정의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다시 유적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적석총, 즉 돌무지 무덤을 자세히 살펴볼 생각이었습니다. 우하량 유적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피라미드형 적석총. 한 변의 길이가 무려 60m가 넘는 이 웅장한 무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1000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중국 내륙의 무덤들은 대부분 땅을 파고 시신을 묻는 토광묘입니다.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드는 적석총 방식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멀리 일본에 이르기까지 동북아시아 북방 민족들의 고유한 묘제입니다. 무덤 앞에 섰을 때 저는 기이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수천 년 전, 이 척박한 땅에서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며 하늘의 제사를 지냈을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들은 비옥한 황하강 유역이 아닌 이 거친 만주 벌판에 터를 잡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의 후손인 중국인들은 이들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우기면서도 정작 이 문명의 특징인 돌무덤과 빗살무늬는 외면하는 걸까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제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의 혼들이 제게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덤 주변을 돌며 구조를 살폈습니다. 3단으로 쌓아 올린 기단식 적석총. 이것은 고구려의 장군총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이 놀라운 연결고리.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한 일치였습니다. 그때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또 하나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보았던 금관과 금동 신발들. 그 화려한 유물들에서 느꼈던 북방 기마민족의 기상이 이곳 만주의 돌무덤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해질 무렵 저는 유적지 관리 사무소 뒤편의 낡은 자료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낮에 리 박사가 보여주지 않았던 미공개 출토 유물 목록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먼지 쌓인 서류들을 뒤지던 중 저는 눈을 의심케 하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지하 깊은 곳에서 발굴된 청동검의 사진이었습니다. 중국의 전형적인 검과는 달랐습니다. 검의 날이 비파 악기처럼 둥글게 배가 부른 모양, 바로 비파형 동검이었습니다. 비파형 동검. 고조선의 상징이자 한반도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 이것이 왜 홍산 문화의 후기 유적층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문명의 주인공들이 중국 한족이 아니라 예맥족, 즉 한민족의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말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제 카메라에 담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자료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한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누구냐? 거친 중국어 고함이 좁은 자료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카메라를 등 뒤로 감췄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곤봉을 쥐고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단순히 학술적인 견해 차이가 아니라 국가의 거대한 기밀을 건드린 것 같은 서늘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제가 찾은 진실이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잠시만요, 저는 초청받은 학자입니다.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저는 서툰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 소란을 듣고 달려온 리 박사가 보안 요원들을 제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의심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박사, 이곳은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학자로서의 예의를 지켜주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다행히 물리적인 제재는 없었습니다. 저는 연신 사과하며 바보 같은 외국인 학자 연기를 했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그들의 시선은 마치 감시 카메라처럼 집요하게 저를 쫓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에 대한 감시는 은밀하지만 확실하게 강화되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안내원이라는 명목의 감시자가 따라붙었고 자유로운 단독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본 비파형 동검의 잔상은 제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았습니다. 이미 진실의 단면을 보아버린 이상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의 고고학적 본능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숨기려는지, 그들이 두려워하는 진짜 역사가 무엇인지 기어이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삼좌점이라는 고대 산성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내내 저는 창밖의 풍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드넓은 만주 벌판 곳곳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고대의 흔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잔해, 밭을 갈다가 나온다는 이름 모를 기와 조각들. 이 땅 전체가 거대한 역사박물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삼좌점 산성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굽이치는 거대한 석성. 돌을 다듬어 견고하게 쌓아 올린 그 성벽은 중국의 전형적인 토성과는 질감부터가 달랐습니다. 리 박사는 확성기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시대 연나라가 동쪽의 오랑캐를 막기 위해 쌓은 장성입니다. 중화 문명의 위대한 방어시설이죠. 하지만 제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성벽 중간중간마다 밖으로 튀어나온 사각형의 돌출 구조물들. 그것은 고고학 용어로 치라고 부르는 시설이었습니다.
성벽에 기어오르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하기 위해 만든 이 독특한 방어 시설은 고구려 성곽의 가장 대표적이고 독보적인 특징입니다. 중국의 성에는 이런 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원 화성이나 충주 산성, 그리고 평양의 성곽들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구조가 이곳 만주 한복판에 버젓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저 돌출된 구조물은 고구려 성의 특징인 치와 매우 흡사하군요. 연나라 성에도 저런 구조가 있었나요? 리 박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문화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법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 이 성은 확실히 연나라의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5m 간격으로 촘촘히 배치된 치는 단순한 영향이나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성을 축조한 사람들이 고구려인 혹은 그들의 직계 조상인 고조선 사람들이라는 명백한 증명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성벽 위를 걸으며 저는 돌 하나하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화강암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수천 년 전 이 성벽 위에서 북풍을 맞으며 서 있었을 병사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지키기 위해 이 험한 곳에 돌을 쌓았을까요? 중국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야만적인 오랑캐였다면 어떻게 이런 정교하고 과학적인 축성 기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방어 효율을 극대화하는 고도의 군사기술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와 체계적인 군사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랑캐가 아니라 문명국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고 세련된. 성벽을 내려오며 저는 장 웨이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게 슬며시 눈짓을 보내며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신발끈을 묶는 척하며 재빨리 그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펴본 쪽지에는 짧은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시내 외곽의 낡은 찻집.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장 웨이의 맑은 눈빛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젊은 지성이었으니까요. 약속 시간, 저는 감시원들의 눈을 피해 숙소 뒷담을 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려 도착한 찻집은 허름하고 조용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서 장 웨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낡은 지도 한 장을 펼쳤습니다. 박사님, 이 지도를 보세요. 이것은 1960년대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발굴 조사를 했을 때 작성된 지도입니다. 지금은 폐기되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죠. 지도를 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도에는 고조선의 강역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범위가 놀라웠습니다. 요하를 넘어 베이징 인근의 난하까지 고조선의 세력권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산해관이 아니라 훨씬 더 안쪽이라는 사실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현재 주장하는 역사 지도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장 웨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당시 발굴단에 참여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괴로워하셨어요. 분명히 우리 조상의 것이 아닌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위에서는 그것을 모두 파기하거나 중국 것으로 둔갑시키라고 명령했으니까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비닐봉지에 담긴 옥 조각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박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흑룡화 유적에서 나온 옥입니다. 성분을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중국 옥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암옥이라고 불리는 한반도 압록강 근처에서 나는 옥과 성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돋보기를 꺼내 그 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은은한 녹색빛이 감도는 영롱하고 투명한 옥. 그것은 제가 한국의 박물관에서 보았던 고곡들과 똑같은 재질이었습니다. 이 작은 옥 조각이 말해주는 진실은 엄청났습니다. 기원전 6000년 신석기 시대부터 만주와 한반도는 하나의 거대한 문명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서로 교류하고 같은 옥을 깎아 장신구를 만들고 같은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국경선은 현대인이 그어놓은 선일 뿐 고대의 그들에게 요하와 압록강은 단절의 강이 아니라 소통의 젖줄이었던 것입니다. 장 웨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중국인이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조상을 훔쳐서 내 조상이라고 우기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박사님, 제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저들의 동북공정이 완성되면 한국의 고대사는 뿌리째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젊은 중국인 학도의 양심 고백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제3자인 저도 이렇게 분노가 치미는데 정작 역사를 도둑맞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본 모든 것을 기록하겠다고. 비록 그것이 내 학자 생명을 끊어놓는다 해도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탐사대는 요하 문명의 또 다른 미스터리, 거대 적석총 군락지인 우하량 제2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외계 행성의 유적지처럼 기이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원형과 방형, 즉 둥근 모양과 네모난 모양의 재단이 겹겹이 쌓여있는 천원 지방의 구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동양의 우주관이 완벽하게 구현된 건축물이었습니다. 리 박사는 이것이 중국 황제 헌원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모순투성이었습니다. 중원 지역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의 전통이 고대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손사상, 즉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으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입니다. 강화도 만이산의 참성단을 보십시오. 그 둥글고 네모난 제단 형태가 이곳 우하량의 제단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유적은 하나의 정신 세계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던 중 저는 우연히 무너진 제단 틈새에서 흙으로 구운 작은 인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임산부의 모습을 한 여인상이었습니다. 풍만한 가슴과 불룩한 배. 생명의 탄생과 풍요를 기원하는 지모신의 형상. 그런데 그 여인상이 취하고 있는 자세가 독특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은 가부좌 자세. 이것은 불교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동방의 수행자들이 취하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머리 모양 쪽을 진 머리에 꽂혀 있는 비녀. 그것은 명백히 한민족의 전통적인 머리 모양이었습니다. 중국 한족의 여인들은 고대에 이런 식으로 머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디테일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생활 양식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인형을 손에 쥐고 전율했습니다. 이 흙인형을 빚었던 5000년 전의 장인은 자신이 빚은 이 형상이 훗날 자신의 후손들이 누구인지 증명해줄 유일한 열쇠가 될 줄 알았을까요?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오직 욕망에 눈먼 사람들 뿐입니다. 그날 오후 늦게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발굴 작업은 중단되었고 우리는 급히 천막으로 비를 피했습니다. 빗줄기는 굵고 거세서 마치 하늘이 이 땅의 진실을 씻어내리려는 듯 퍼부었습니다. 천막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주는 이제 우리에게 잃어버린 땅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은 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보다 더 긴 시간, 그 땅에 새겨진 우리 민족의 기억이 송두리째 삭제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요하 문명을 중화 문명의 발원지라고 선전하며 박물관을 짓고 교과서를 바꾸고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침묵한다면 10년 뒤, 20년 뒤, 전 세계의 아이들은 단군이 아니라 황제가 고조선을 세웠다고 배울 것입니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뿌리 없는 민족, 중국 문화의 아류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닙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걸린 총성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자 젖은 땅 위로 선명한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 무지개는 우하량의 적석총 위를 가로질러 동쪽 하늘로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이곳을 떠나 한반도로 향했던 우리 선조들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관찰자로 머물 수 없다고.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고. 저는 리 박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모은 모든 데이터와 사진, 그리고 장 웨이가 준 비밀지도 스캔본을 암호화된 파일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한국의 학계와 언론에 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터지는 큰 도시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시자들은 여전히 제 주위를 맴돌고 있었고 탈출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때 제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탐사대 차량 중 한 대가 보급품을 싣기 위해 시내로 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저는 배탈이 났다는 핑계를 대고 그 차에 동승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았지만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쥔 제 연기에 속아 넘어간 듯 했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 조수석에 앉아 유적지를 멀어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주머니 속에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5000년 한민족의 혼이 담긴 타임캡슐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위험한 땅을 벗어나 세상의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덜컹거리는 트럭의 진동이 엉덩이뼈를 타고 머리끝까지 울렸습니다. 낡은 트럭은 비포장도로의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비명을 질러댔고 운전석에 앉은 중년의 중국인 기사는 줄담배를 피워대며 힐끔힐끔 백미러로 저를 감시하듯 쳐다보았습니다. 차 안을 가득 채운 매캐한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저는 차라리 이 탁한 공기가 감사했습니다. 제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배가 아파서 흘리는 것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만주의 풍경은 처연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너머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고 그 거대한 대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흙 아래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비명소리를 말입니다. 트럭이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주머니 속의 USB를 만지작거리며 장 웨이가 건네주었던 비밀 지도의 내용을 복기했습니다. 지도는 단순히 영토의 경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이동 경로, 즉 피해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훔쳐낸 데이터 속에는 더욱 충격적인 유전자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길림대학교의 주홍 교수가 하가점 하층 문화, 즉 고조선 시기의 인골 144구를 분석한 미공개 리포트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현대 중국 한족보다는 한반도의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훨씬 더 가깝다는 결론이었습니다. 60% 이상의 일치율. 이것은 과학이 증명하는 혈연의 증거였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교과서를 다시 써도 뼈 속에 새겨진 DNA까지 조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남의 역사를 탐내는 것일까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미래 전략입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무너졌을 때 중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한 명분 쌓기.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으니 그 땅은 원래 중국의 것이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5000년 전의 신화까지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은 학술 논쟁이 아니라 영토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제가 쥐고 있는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박사 양반 많이 아프쇼? 병원부터 가야 하는 거 아니요? 걸걸한 목소리의 운전기사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배를 감싸쥐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약국에 들러서 소화제만 사면 됩니다. 호텔로 바로 가주세요. 제 어눌한 중국어에 그는 피식 웃으며 다시 담배를 물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저를 단순한 관광객이나 멍청한 학자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리 박사가 제가 없어진 것을 눈치채고 연락을 취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내에 진입하자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였습니다. 츠펑 시내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차가운 감시의 눈길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호텔 인터넷은 감시당할 위험이 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위성 송신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지 탐사를 다닐 때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구형 모델이었지만 중국의 방화벽인 만리방화벽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장비를 설치하고 노트북을 연결하는 손길이 다급해졌습니다. 화면에 연결 중이라는 메시지가 깜빡거리는 동안 1초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호텔방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정막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에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을 살 것 같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토마스 박사님, 리입니다. 배가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신지요? 리 박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친절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칼날이 느껴졌습니다. 네, 좀 쉬면 나을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군요. 푹 쉬십시오. 아, 그리고 박사님. 혹시 자료실에서 무언가 가져오신 건 아니겠죠? 저희가 재고 조사를 하다 보니 중요한 파일 하나가 비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뭘 가져갑니까? 오해십니다. 저는 잡아댔지만 리 박사는 낮은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농담입니다. 박사님 같은 저명한 학자가 그럴 리 없지요. 그럼 내일 아침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푹 주무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 기계적인 신호음이 제 목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것은 저에게 남은 시간이 오늘 밤뿐이라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이 자료를 전송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위성 신호가 잡혔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최 교수에게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교수님, 저는 지금 중국 적봉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홍산 문화는 중국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역사, 고조선의 실체입니다. 첨부한 파일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파일 전송 버튼을 누르자 진행바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 20%.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파일이 전송되는 동안 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호텔 입구에 검은색 세단 2대가 멈춰 서고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입니다. 공안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무서운 정부 요원들일 것입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책상과 의자를 밀어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50%, 60%. 제발 조금만 더. 그 짧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 보았던 유물들의 잔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으로 깎은 곰, 빗살무늬 토기, 적석총의 돌무더기들. 그리고 우하량 유적지 인근 마을에서 보았던 너무나도 한국적인 풍경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장대 끝에 나무새. 한국에서는 솥대라고 부르는 그것이 만주 시골 마을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먹는다던 하얀 떡, 그리고 씨름과 그네뛰기. 중국 정부가 아무리 소수민족의 풍습이라고 우겨도 그 원형은 한반도의 것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생활 속에서 여전히 고조선의 숨결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이름만 빼앗겼을 뿐. 80%, 90%. 쾅, 쾅, 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사님, 안에 계신 거 압니다. 문 여십시오. 리 박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거친 남자의 고함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노트북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95%, 98%. 문고리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질 듯 덜컹거렸습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뜬 그 네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 곧이어 와장창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거칠게 저를 제압하고 노트북을 빼앗았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리 박사가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이미 보냈어. 당장 서버를 차단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데이터는 디지털의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의 양심 있는 학자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리 박사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이건 국가 반역 행위야.
당신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없을 거야. 저는 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로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당신들이 땅은 뺏을 수 있어도 사람들의 기억까지 뺏을 수는 없습니다. 제 말에 리 박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눈앞이 번쩍하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일으켜 세워 검은 두건을 씌웠고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끌려가는 동안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먼 옛날 이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진실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제가 끌려온 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어느 지하시설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 곰팡이 냄새. 그곳에서 며칠인지 모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저를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를 조작 실수라고 발표해라. 한국 측에 보낸 메일이 해킹당한 것이라고 말해라.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거짓이 진실이 될 테니까요. 독방에 갇혀있는 동안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5000년 전의 홍산, 그 붉은 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곰이 사람으로 변하는 신비한 의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평온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고맙다고,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방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 관리가 아닌 듯 했습니다. 깔끔한 슈트 차림의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토마스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간다고요? 어디로 말입니까?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제학계가 당신의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보낸 데이터가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중국 정부도 더 이상 당신을 붙잡아둘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베이징 공항으로 가시죠. 한국행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지상으로 나왔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역사를 왜곡하려 들 것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요하 문명과 고조선의 관계를 다루는 특집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역사를 지키자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반응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역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다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북쪽 하늘, 만주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남의 땅이 되어버렸지만 그 땅에 서려 있는 혼까지 남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히 홍산, 안녕히 고조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데 옆자리에 앉은 한 한국인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외국분이신데 표정이 참 어두워 보이네요. 한국 가세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하나 드셔봐요. 한국 사람은 힘들 때 이걸 먹어야 힘이 나요. 할머니가 건넨 것은 작은 쑥떡이었습니다. 쑥. 단군 신화에서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 먹었던 바로 그 쑥. 이 우연 같은 필연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떡을 한 입 베어 무니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쑥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것은 5000년의 세월을 이어온 끈질기고 강인한 생명력의 맛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아래로 거대한 대륙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보고 듣고 겪은 모든 것을 책으로 쓸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외칠 것입니다. 저 만주 벌판의 주인은 곰을 숭배하고 쑥을 먹으며 평화를 사랑했던 사람들, 바로 당신들의 조상이라고 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에 비행기의 바퀴가 닿으며 쿵 하는 충격이 전해지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영혼을 짓누르던 거대한 납덩이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하늘은 잿빛 스모그로 뒤덮인 베이징과는 달랐습니다. 흐린 날씨였지만 공기 자체가 투명하게 느껴졌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지상의 조업 차량들을 보며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브리지로 걸어나가는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뿜어내는 특유의 활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빠르고 절도 있는 움직임, 어디서나 터지는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무엇보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에 서린 여유와 부드러운 미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어두운 지하실에서 공포에 떨며 생사를 고민하던 저에게 이곳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 혹은 미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여 게이트가 열리자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눈앞이 하얗게 멀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토마스 박사님, 중국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사실입니까? 요하 문명이 고조선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까? 중국 정부의 협박이 있었습니까? 수십 개의 마이크가 제 얼굴을 향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무언가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일시에 풀린 탓인지 아니면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들지 못한 극심한 피로가 몰려온 탓인지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이 솟구쳐 오르는 느낌을 받은 것이 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끌어올린 것은 규칙적인 기계음과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하얀색으로 마감된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특실이었습니다. 창가에는 최신식 가습기가 조용히 하얀 증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침대 옆 모니터에는 제 심박수와 혈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을 뒤척이자마자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밴드가 반응했는지 간호사가 즉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호출벨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깨어나셨군요, 박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상냥했고 그녀의 영어 발음은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파악하느라 두리번거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극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도착하시자마자 MRI와 CT 촬영을 마쳤고 혈액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큰 이상은 없으니 영양 보충하고 푹 쉬시면 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쓰러져 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밀 검사가 모두 끝났다고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MRI 예약을 잡는 데만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응급실에 가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일상인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마치 SF 영화 속 장면처럼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곧이어 들어온 담당 의사는 태블릿 PC를 제게 보여주며 검사 결과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환자인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이구나 싶어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단순한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지켜주신 귀빈이십니다. 병원장님께서 직접 전담팀을 꾸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그제야 저는 병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꽃바구니와 선물 상자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쓰러졌다는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전국의 시민들이 쾌유를 기원하며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시민들이 보낸 홍삼, 죽, 손편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툰 영어로 쓴 땡큐라고 적힌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보아 어린아이가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아저씨가 우리 진짜 할아버지를 찾아줬대요. 고맙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의들은 저를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준 은인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기력을 회복한 저는 병실로 찾아온 최 교수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제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USB 데이터를 밤새 분석하느라 눈이 퀭했지만 그 눈빛만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보내주신 자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완벽합니다. 특히 빗살무늬 토기의 성분 분석 데이터는 기존의 모든 학설을 뒤집을 스모킹건입니다. 최 교수님은 흥분된 손놀림으로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만주 흑룡화 유적의 토기와 한반도 암사동 유적의 토기 단면을 비교한 현미경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흙을 빚을 때 섞어 넣은 운모와 석영의 비율, 그리고 굽는 온도까지. 이것은 우연히 비슷해진 게 아니라 동일한 기술을 가진 장인 집단이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옥입니다. 박사님이 가져오신 옥 성분 데이터를 보니 만주에서 발견된 옥의 원산지가 바로 한반도의 춘천옥과 북한의 수암옥이더군요. 기원전 6000년에 이미 만주와 한반도는 옥을 매개로 한 거대한 교역망, 아니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최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온돌을 발견하셨다고 했죠? 네, 흑룡화 유적의 바닥을 파다가 우연히 고래 같은 구조물을 보았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그걸 배수구라고 우기더군요. 배수구요? 말도 안 됩니다. 최 교수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흐름이 묻어있는데 어떻게 배수구입니까? 그건 명백한 온돌의 원형입니다. 박사님, 바닥을 데워서 난방하는 방식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 한민족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입니다. 중국은 침대 생활을 하고 일본은 다다미를 씁니다. 서양은 벽난로를 쓰죠. 차가운 돌을 불로 달구어 그 위에 등을 대고 자는 민족은 우리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돌이 데워지기를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아랫목에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체온을 나누는 공동체 의식이 바로 온돌에서 나왔습니다. 8000년 전 만주 벌판에 살던 사람들이 온돌을 썼다는 것은 그들이 한국인의 직계 조상이라는 유전자보다 더 확실한 문화적 증거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제가 한국의 호텔이나 식당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바닥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엉덩이를 지진다고 표현하는 그 독특한 문화. 8000년의 시간을 넘어 현대 한국인의 일상에까지 이어져 온 그 끈질긴 생명력의 전율이 이렇습니다. 퇴원 후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긴급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고 복도까지 취재진과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단상에 오르기 전 저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학술적인 발표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싶어하는 한 민족의 염원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우하량의 여신상, 곰 토템, 적석총, 그리고 중국 당국이 덮으려 했던 진실들. 스크린에 비파형 동검과 빗살무늬 토기의 비교 사진이 뜰 때마다 객석에서는 탄식과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제가 중국 공안에게 쫓기며 마지막으로 찍은 적석총 위로 뜬 무지개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저 무지개는 요하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무지개를 타고 하늘과 땅이 소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국경을 넘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권력자가 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삶으로 새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만주는 남의 땅이 되었을지언정 그 땅에 서려 있는 호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5000년의 침묵을 깨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돌아왔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시작한 박수가 파도처럼 번져나가더니 이내 강당이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로 변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학자들은 안경을 벗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젊은 학생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식민 지배와 전쟁, 분단을 겪으며 상처받았던 민족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소리였고 자신들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위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벅찬 감동의 함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상 위에서 이방인인 제가 한국인들과 하나가 되는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학술 대회가 끝나고 최 교수님의 안내로 서울의 한정식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최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음식들 중 상당수가 그 옛날 만주 벌판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특히 이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콩 말입니다. 콩의 원산지가 바로 만주와 한반도 북부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콩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야생콩이 처음 재배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콩을 발효시켜 메주를 띄우고 장을 담그는 기술은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발명품입니다. 중국의 문헌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도 고구려 사람들은 발효 음식을 잘 만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콩을 삶아 띄우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장을 만드는 지혜. 맵고 거친 환경에서도 맛과 영양을 지켜온 그 끈기가 바로 한국인의 기질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한 끼 식사 속에 5,0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셈이죠. 저는 숟가락으로 보글거리는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 맵고 짠 시련을 견뎌내며 만들어진 이 깊은 맛이 한국인의 역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마늘과 쑥을 먹으며 사람이 되기를 기다렸던 곰의 인내심처럼 한국인들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해왔던 것입니다. 중국이 화려한 겉모습과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할 때 한국은 내면의 깊이와 사람을 향한 따뜻함, 그리고 생활 속에 스며든 문화를 간직해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서울의 밤거리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가로등과 고층 빌딩의 불빛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룩한 이 기적 같은 발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0년 전 황하 문명보다 앞서 찬란한 홍산 문화를 꽃피웠던 그 저력이 한민족의 유전자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현대에 와서 다시금 폭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도체, 자동차, K-팝,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민주주의 시민의식까지. 이 모든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문화적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아이디로 온 메일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사님, 고맙습니다. 지금 베이징은 난리가 났습니다. 박사님이 공개한 자료 때문에 전 세계 학계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돕니다. 당분간 저는 아주 조용히 지내야겠지만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 찻집에서 보여주셨던 박사님의 용기,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장 웨이였습니다. 다행히 그는 무사한 듯 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비록 소수지만 양심 있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실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콘크리트로 덮어도 작은 틈새로 새어나온 빛 한 줄기가 결국은 어둠을 몰아내듯이 말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 놀라운 발견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저술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생겼습니다. 바로 강화도 만이산입니다. 우하량의 재단과 똑같은 참성단이 있다는 그곳. 그곳에 올라가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국경에 가로막혀 오지 못하는 그 옛날의 조상들에게 술 한 잔 올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남아 당신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고. 당신들이 남긴 문화의 씨앗이 이곳에서 이렇게 찬란하게 꽃피웠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단순한 피신처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진정한 문명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문명은 얼마나 큰 건물을 짓고 얼마나 넓은 땅을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아끼고 얼마나 고유한 정신을 지켜왔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진정한 문명대국입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쪽 끝, 바다 건너 강화도라는 섬에 가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이 건네준 한 권의 책자 속 사진. 만이산 참성단의 모습은 제가 만주 벌판, 우하량에서 목격했던 바로 그 적석총 재단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의 직감은 제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서해안 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은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이 사라지고 드넓은 갯벌과 그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물 안개가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최첨단 도시와 태고의 자연이 공존하는 나라. 불과 1시간 남짓 달렸을 뿐인데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수천 년 전의 과거로 들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만이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평일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산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차려입은 수많은 한국인들이 활기찬 표정으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의식을 치르러 가는 순례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고 발걸음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저도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단군로라고 이름 붙여진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세는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돌계단 하나하나를 밟을 때마다 4,300여 년 전 이 길을 올랐을 고대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기계도 없이 맨손으로 그 무거운 돌들을 날라 산꼭대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권력자의 지시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소통하고 땅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는 숭고한 염원 없이는 불가능한 역사였을 것입니다. 중턱쯤 올랐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며 바위에 걸터앉아 쉬고 있던 저에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외국 양반. 많이 힘들지? 얼굴이 벌건 게 금방이라도 쓰러지겠어. 자, 이거 한 잔 마시고 가요. 그가 건넨 것은 차가운 스테인리스 컵에 가득 담긴 하얀 액체, 막걸리였습니다. 그리고 투박하게 썬 오이 한 조각과 쌈장을 푹 찍은 풋고추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그것도 외국인에게 자신의 음식을 선뜻 나눠주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친 나그네를 대접하고 싶다는 순수한 호의만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고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톡 쏘는 탄산과 함께 달콤하고 알싸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좋다. 저도 모르게 한국 아저씨들 흉내를 내며 감탄사를 내뱉자 주변에 있던 등산객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 한국 사람 다 됐네. 김치도 좀 먹어볼래요? 여기저기서 귤이며 초콜릿, 삶은 달걀이 제 앞으로 건네졌습니다. 산속에서 벌어진 때 아닌 잔치. 그 짧은 순간 저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이자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구나 싶었습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그 마음. 5,000년 전 척박한 만주 벌판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혹한을 견뎌냈던 홍산 사람들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21세기 대한민국 강화도의 산 중턱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어 정상에 올랐을 때 제 눈앞에는 실로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해발 472m 산꼭대기에 우뚝 솟은 거대한 제단, 참성단. 자연석을 다듬어 반듯하게 쌓아 올린 그 웅장한 자태는 제가 만주 우하량에서 목격했던 여신묘의 제단과 쌍둥이처럼 똑같았습니다. 둥근 하단부는 하늘을, 네모난 상단부는 땅을 상징하는 천원 지방의 구조. 저는 전율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이성이 마비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만주와 이곳 강화도. 국경으로 가로막히고 세월의 두께로 덮여 있었지만 두 곳은 분명 하나의 핏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조선이라는 거대한 문명권이 요하에서 시작해 한반도 남단까지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제단 앞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운 곳에 북한의 산들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 제가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만주 땅이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제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말을 타고 대륙을 호령하던 선조들의 기상을 실어 나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4000년 전의 그날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흰옷을 입은 단군 왕검이 이곳에 올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모습. 그의 기도는 정복을 위한 것도 자신만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리라. 홍익인간. 그 위대한 건국 이념을 되새기며 백성들의 평화와 안녕을 빌었을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은 폐쇄와 단절의 벽이라면 한국의 참성단은 하늘과 소통하고 만물을 품기 위해 쌓은 개방과 상생의 재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문명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재단에서 내려오는 길, 제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지만 마음속 다짐은 1000톤의 바위처럼 묵직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즉시 집필을 시작할 것입니다. 서구학계의 뿌리 깊은 중화 사대주의와 중국 정부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있겠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만지고 느낀 이 진실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최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저 이제 떠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가는 흙 한 줌, 제 가슴에 새긴 바람. 한 자락이 언젠가 거대한 태풍이 되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최 교수님의 목이 메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사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박사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어 만주로 가는 기찻길이 열리면 그때 꼭 다시 오십시오. 그때는 우리같이 기차를 타고 끊어진 허리를 넘어 그 붉은 산, 홍산으로 소풍을 갑시다. 가서 우리 조상님들께 막걸리 한 잔 올립시다. 통일 열차를 타고 만주로 가는 소풍.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공항 출국장에 들어서는데 대형 스크린에서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 팬들의 환호 속에 공연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격렬한 춤과 신명나는 리듬, 그리고 그들이 뿜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인들은 궁금해합니다. 저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저토록 다이내믹한 문화가 쏟아져 나오는지. 하지만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 젊은이들의 몸짓 속에 5000년 전 대륙을 질주하던 기마민족의 기상과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하며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동이족의 신명이 고스란히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K-팝, 반도체, 민주주의. 이 모든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만년의 세월 동안 축적된 저력이 비로소 꽃을 피운 것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자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멀어져 갔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도시의 불빛을 받아 금빛으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안주머니에서 작은 옥조각 하나를 꺼내 쥐었습니다. 만주 흑룡화에서 가져온, 그리고 한반도의 흙냄새가 배어있는 그 작은 조각을요. 이것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증명하는 열쇠이자 위대한 미래를 여는 약속입니다. 저는 비행기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맹세했습니다. 기다려라, 홍산. 그리고 기다려라, 거짓을 말하는 자들아.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 손끝에서 써내려갈 진실의 기록이 잠들어 있던 5000년의 거인을 다시 깨울 것이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솟아올랐고 저는 아래로 펼쳐진 어둠 속의 한반도를 향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히, 나의 두 번째 고향. 당신들은 작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역사는 대륙보다 넓고 당신들의 정신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부디 그 자부심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바로 그 위대한 단군의 후예, 홍익인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외국인 학자의 뜨거운 고백을 통해 흙 속에 묻혀있던 5000년 전 우리 민족의 거대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거대한 역사, 왜곡에 맞서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되찾는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매운맛을 사랑하고 왜 뜨거운 온돌바닥을 그리워하며 왜 위기 때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정을 발휘하는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척박한 대륙을 호령했던 위대한 고조선과 홍산의 DNA가 우리 피 속에 여전히 펄펄 끓고 있다는 증거임을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결코 강대국 틈에 낀 작은 반도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열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며 돌 하나에도 우주의 이치를 담아냈던 동북아시아 문명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의 열풍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5천년간 응축되어 왔던 우리 민족의 저력이 비로소 폭발한 예정된 미래입니다. 이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이제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역사를 지우려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은 바로 기억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전 세계에 이 진실을 실어 나르는 디지털 봉화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 고조선을 기억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역사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잊혀진 우리 민족의 긍지를 되찾는 가슴 뛰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